그 밤의 냄새. 어두운 한국 원룸의 밤이었다. 작은 부엌에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임신을 하고 나서 먹고 싶은 건 많았지만 먹을 수 있는 건 없었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고 게임을 했다. 그게 일상이었다. 나는 밤마다 울었다. 뱃속에 아이와 나 둘뿐인 밤이었다. 울다 잠들고 울다 깨는 밤이 반복됐다. 어느 날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다. 그런데 돈이 없었다. 어디서 들었다. 송이버섯을 팬에 구우면 고기 맛이 난다고. 냉장고에 송이버섯이 있길래 낡은 프라이팬 위에 올렸다. 버섯을 뒤집는 순간 눈물이 났다. 임신한 몸으로 고기 대신 버섯을 굽는 내가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밤의 냄새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결혼은 그렇게 시작됐다. 나는 22살에 임신을 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 사람들 앞에서 결혼은 화냈고 집 안에서는 조용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참아야 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많아졌다. 먹고 싶은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표정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했다. 그때는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출산 후에도 바뀌지 않았던 것들. 출산을 하고 나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잔소리는 계속됐다. 잘해주면 같이 살자. 며느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나는 일을 해야 했다. 일주일에 2번 전화하고 일주일에 1번 찾아뵙고 그렇지 않으면 연락 없이 집에 찾아왔다.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아이들은 아토피가 심했다.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 피가 묻어날 정도였다. 그런데도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래서 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출산 후에도 바뀌지 않았던 것들. 출산할 때 혼자였다. 아이를 낳기 전 진통이 와도 일이 없었다. 아이는 일주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촉진제 주사를 맞았다. 주사를 맞자마자 양수가 터졌다. 진행은 더뎠고 진통은 심해졌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다. 걸어야 자궁이 열린다고. 배를 붙잡고 병동 복도를 걸었다. 남편은 지인들에게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 병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숨도 제대로 너무 쉬기 힘들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출산병동 다른 산모들도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꺼져.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는 고통스러웠고 그들은 웃고 있었다. 13시간 진통 끝에 저승 문턱까지 갔다가 아이를 낳았다. 저녁쯤 여동생이 왔다. 분만실에는 여동생만 들어오라고 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그가 울었다. 연기였는지 진심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병동으로 올라가고 나서도 나는 더 너무 아팠다. 그런데 그는 배고프다며 음식을 시켜 먹었다. 배부른지 곧 잠이 들었다. 회진을 오신 간호사님이 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나갔다. 조금 경력 있어 보이는 나이 있으신 간호사님이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남편분, 산모 지금 많이 아플 텐데 옆에서 간호 좀 해주세요. 너무 편하게 계시네요. 그 말이 내 귀에 너무 또렷이 들렸다. 나는 너무 창피했고 얼굴이 더 뜨거워졌다. 그분은 얼마나 많은 산모들과 남편들을 보셨을까? 나이가 많든 적든 자기 아이를 낳아준 여자 옆에서 저렇게 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 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 가족들은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다.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내 선택을 후회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 힘들어도 더 참았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출산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더 알게 된 게. 아이를 안고 선택을 미룬 밤, 그날 집에 여자 2명을 데리고 왔다. 술에 취해 담배 핀 손으로 아이를 만지려고 했다. 그날이 이혼했어야 했던 날이라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안고 선택을 미뤘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결정을 미루게 된다. 생활비 없던 집. 생활비는 없었다. 분유값도 기저귀 값도 받지 못했다. 내가 돈 버는데 왜 네가 못 쓰냐? 그 말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집에서 물건을 떼서 팔기 시작했다. 그 돈으로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샀다. 일을 시작한 이유? 그러다 아는 지인이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만삭이었고 어린아이 손을 잡고 일을 다녔다. 일을 하고 와도 육아는 육아였다. 집안일은 집안일이었다. 밥은 꼭 집에서 먹고 나갔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사랑이라는 말 뒤에 남겨진 것들.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고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선은 아이들이 아니라 나였다. 그는 자주 말했다.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너 하나면 돼. 그 말은 사랑처럼 들렸다. 하지만 돌아보면 사랑이 아니라 붙잡는 말이었다. 정말 사랑하면 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정에 필요한 것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오직 집에만 있어. 가만히 있어. 그게 사랑일까? 아이들이 생기면서 너 생활은 더 복잡해졌다. 운전을 배우고 싶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친정집이 멀어서 아이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타는 게 힘들다. 친정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 그는 화를 냈다. 짜증을 냈다. 친정에 자주 가지도 않는데 어쩌다 한번 가는 것조차 넌 눈치를 봐야 했다. 형제자매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 왜 너는 안 들어오냐? 가족들 다 모이는데 그 말들이 자주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 하나일 때는 어찌어찌 감당이 됐다. 아이 둘이 되자 혼자서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한 아이는 분유를 먹고 다른 아이는 이유식을 먹었다. 둘 다 기저귀를 찾고 한 아이는 아직 걷지 못했다. 다른 한 아이는 걷기는 했지만 빠르게 걷지 못했다. 짐을 챙겼다. 아이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탈 수 없었다. 운전을 배우겠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다 해줄게. 운전 배우지 마. 하지만 해준 적은 없었다. 아이들과 놀러 가고 싶었다. 그래서 몰래 운전면허 시험을 봤다. 면허를 땄다. 차를 끌기 시작했다. 그 선택은 잘한 선택이었다. 아이들과 자주 놀러 다녔다. 친정집에도 더 자주 갔다. 운전을 배우고 나니 돈을 버는 것도 쉬워졌다. 그는 내가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 어디 나가기만 하면 영상통화를 했다. 오랜만에 너 친구들과 술자리 약속이 있어도 영상통화는 기본이었다. 통화 중 남자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내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 확인하고 갔다.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친구들과 있어도 핸드폰만 보고 있어야 했다. 받지 않으면 의심이 시작됐고 그 의심은 더 큰 통제가 됐다. 그래서 밖에서 노는 시간은 넌 노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점점 가둬지고 있었다. 몸이 먼저 무너졌다.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잠을 자도 피곤했고 어지럼증이 자주 왔다. 그런데도 쉴 수 없었다. 아이들은 크고 있었고 돈은 계속 필요했다. 살은 점점 빠졌다. 10kg이 넘게 빠졌다. 아이를 낳기 전 모습으로 외모가 돌아오기 시작하자 넌 남편은 나를 의심했다.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나는 바람을 피울 시간도 없었다. 일하러 나가기만 하면 전화가 왔다.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고 받지 않으면 계속 전화가 왔다. 일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 확인하고 가는 날도 있었다. 회식이 있으면 회식 자리로 와서 확인하고 갔다. 숨이 턱턱 막혔다. 숨이 막히는 집. 집은 쉬는 공간이 아니었다. 문을 닫아도 나 감시가 따라왔다. 어디에 있냐? 누구랑 있냐? 왜 늦냐는 말이 계속됐다. 나는 도망치듯 살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왜 그렇게 예민해?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엄마 나가서 살아. 어느 날 아이들이 말했다. 엄마 나가서 살아. 그 말은 아이들이 나를 밀어낸 말이 아니었다. 살아있으라는 말이었다. 아이들은 내가 지치고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을 나가기 전 마지막 밤.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날 밤, 짐은 싸지 않았다. 아이들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이 얼굴들을 지키기 위해 넌 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한 약속.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길면 넌 3달, 짧으면 1달에서 1달 반 안에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걸어서 10분 거리의 투룸. 멀리 갈 수 없었다. 아이들 때문이었다. 아이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투룸을 구했다. 아이들이 와도 될 공간이어야 했다. 잠깐 머무는 방이 아니라 아이들이 앉고 눕고 잠들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보며 숨이 들어왔다. 그는 내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아이들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혼을 선택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집도, 너차도, 돈도 내가 원한 건 하나였다. 아이들만 데려오겠다고 했다. 차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그의 이름으로 된 건 모두 두겠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끝까지 가면 법으로 가게 될 거라고. 나는 말했다. 그래. 법으로 가자. 바람을 피운 기록, 도박으로 돈을 날린 내역, 그로 생긴 빚을 내가 갚았다는 자료, 그 10년 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록 모두 있었다. 그 싸움은 내가 이겨. 그래서 합의 이혼을 선택했다. 아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이 돌아온 집. 아이들이 돌아오자 집에 공기가 달라졌다. 문 여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가방 내려놓는 소리. 아이들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자기 자리가 정말 있는지 확인하듯. 이 집에는 눈치가 없었다. 숨을 크게 쉬어도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이들이 다시 웃기까지 걸린 시간. 아이들은 바로 웃지 않았다. 집은 안전했지만 마음은 아직 문을 반쯤만 열어둔 상태였다. 웃음은 아주 천천히 돌아왔다. 피식 웃고 서로를 보고 다시 웃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1달 후 아이들이 돌아왔다. 이혼하고 좀 1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연락이 왔다. 애들 너 네가 다시 데려가. 부탁처럼 말하지 않았다. 설명도 없었다. 아이들을 마치 물건처럼 더 말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내가 나갈 테니까 네가 원래 살던 집에 들어와서 애들이랑 살아. 나는 가지 않았다. 그 무렵 그는 내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내가 일하는 곳에 넌 찾아와서 전 가만히 있다 가기도 했고 내가 없을 때 주변을 맴돌기도 했다. 그럴수록 확실해졌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이들이 말을 잃었던 한 달 반.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지낸 시간은 한 달 반이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그 시간을 아주 길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밝던 아이들이 조용해졌고 웃던 아이들이 입을 닫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입었던 옷을 이틀씩 입으라고 했다는 말, 밥은 아이들이 차리거나 스팸 같은 걸로 대충 먹었다는 말, 숙제를 같이 풀어주어야 하는데 숙제해 라는 말만 하고 방에 들어가 게임을 했다는 말, 문제를 몰라 1시간 넘게 문제만 보고 있었는데 나와서는 왜 아직도 안 했냐며 화를 냈다는 말, 부러진 밀대로 다리를 맞았다는 말, 아이 하나는 복숭아뼈 근처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맞아서 진짜 아팠어. 집에 여자들이 왔다는 말도 했다. 혹시 새엄마라고 할까봐 더 무서웠어.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말도 꺼냈다. 엄마 몰래 엄마 만나면 경찰에 신고한대. 그래서 아이들은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도 넌 메시지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말을 잃었다. 웃음도 함께 사라졌다. 아빠라는 이름을 다시 배우는 시간.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아빠라는 이름을 정 요구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그 스스로 불렀다. 그렇게 아빠라는 이름은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늦게 온 아이. 그 아이는 늦게 왔다. 회복이 충분히 쌓인 뒤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형이 아니라 오빠가 되었고 언니가 되었다. 이번에는 외롭지 않은 임신이었다. 지금의 우리는 조용하다, 화목하고 안전하다. 아이들은 나보다 새아빠를 더 따르기도 한다. 그게 나는 좋다. 과거의 나처럼 지금도 선택을 미루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텼다고.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 이 이야기는 불행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다. 살아낸 사람이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도 과거의 나처럼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